시간에는 지학사 독서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재학습이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36.5도는 인간의 체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그리 이기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주체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보고 제재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뭐래요? 바로 글을 쓴 필자의 의도를 그죠? 추론해 가면서 읽는다. 이게 이제 추론적 읽기의 방법, 추론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36.5도 인간의 경제학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 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추론적 읽기란 뭐냐?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헤아려서 추론해 본다. 짐작해 가며 읽는다. 이것이 바로 추론적으로 읽게요. 글에 명시되지 않은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니까 추론적 읽기는 대부분 논설문에서 이제 활용해야 할 읽기 방법임을 알 수 있네요. 이런 추론적 읽기는 왜 필요하냐? 자,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런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읽으면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필자는 왜 이런 필자의 의도를 숨기냐? 그것은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용을 숨겨놓는 게 독자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 효과를 얻으려 한대요. 어떤 내용을 감춰두고 그것을 직접 서술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서술하지 않고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자는 숨겨진 의도를 숨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추론적 읽기의 방법은 무엇이냐? 추론적 읽기 방법은 글의 내용과 관련한 독자의 배경지식, 경험,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배경지식은 뭔지 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고, 경험은 우리 독자가 살아가면서 이제 살면서 느낀 일을 말하겠고, 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죠? 표시나 특징을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그 표시나 특징을 우리는 표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나, 따라서, 또한, 과연, 모름지기 이런 이어주는 말, 접속어나 지시어를 표지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접속어, 지시어. 를 우리는 표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지어를 활용하면 다음에 필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배경지식으로 새끼는 암컷만 낳을 수 있지, 그리고 또라는 표지어를 통해서 우리 집 고양이는 예전에도 새끼를 낳은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추론적 읽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또 이런 사례가 있네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말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이 문장은, 자, 기말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죠. 그래서 필자가 학생이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라는 표지어를 통해서 전에는 실수를 한 경험이 있구나 라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생산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글을 쓴 맥락이 무엇인지 그죠? 생각해가면서 읽으면 그죠? 이것이 바로 추론적 읽기 방법이고 그러면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설 같은 서사적인 글은 인물의 행동과 대사 혹은 사건, 배경 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이나 사건의 관계 등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 도표 등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5쪽에 보니까 제재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인데요. 얘는 글의 갈래가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썼는지,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게 이 그죠? 36도 그죠? 인간의 경제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총 가부터 시작해서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의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론, 본론, 결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옥은 설명문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문의 구조는 처음, 중간, 마지막. 논설문의 구조는 뭐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문단이 어디까지인지 또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서론 부분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인 인간, 합리적 인간, 이기적인 인간 이런 뜻을 담고 있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의 체취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에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여기서 그는 누굴 거예요?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겠죠.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물질적 측면이고 그는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인간들은 이런 존재래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서 제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을 다른 말로 기존의 경제학,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규정하고 감정이나 슬픔을 배제하고 또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며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나오니까 필자는 그죠? 이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자는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 경제학 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대요. 필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뭐예요? 전통적 경제학에 반기를 드는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전형적 인간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은 답 봅시다.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뭐예요?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공재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소비하는 것이야. 이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어요? 비경쟁성 그리고 비배제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비경쟁성은 뭐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배제성은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공재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국방, 경찰, 소방, 공원 서비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공공재라 하고,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쟁성을 지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국방 서비스가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자,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있으니까 화제가 전환이 될 거예요. 화제의 전환을 나타낼 때 그런데라는 표지어를 쓰죠. 이 공공재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공공재의 독특한 성격이 뭐냐?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본다면 이 공공재는 시장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업은 어떤 제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이 공공재는 그 기업이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즉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취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예시.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 방위를 약속한다고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과연이라는 표지어를 썼네요. 과연. 이 표지어를 왜 썼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저 밑에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자문자답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자문자답.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해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을.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국방 서비스나 이런 공공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아요. 즉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그 지불하려 하지 않는 주체는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 자신이 국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국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즉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특성인 거죠.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 때문이다가 지칭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필자는 과연이라는 부사어와 바로라는 이 부사어를 왜 썼을까요? 뒤에 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필자의 의도죠. 자, 그러면 국방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 필자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이런 가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기 때문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하고,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반기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근거로 공공재를 예로 들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고요. 이 나의 사례는 전통 경제학에서 바라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다 라를 거치면서 필자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러면 다문단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가와 나에서는 인간은 이래 호모 에코노미쿠스야. 자, 어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 공공재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문단에서는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 전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예요. 1문단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과 상통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이제 이 문단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들은 이 공공재 생산에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은 이 공공재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인간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 그래서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대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해서 그 혜택을 누려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 기대어서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편승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재화 혹은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인간은 그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서 어떤 공공재를 생산하면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이익을 본다.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이러한 성격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공공재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자,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임승차.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무임승차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그런 사람처럼 공공재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바로 여기 또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강조해요. 이 무임승차들 때문에 시장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다 문단은 나 문단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네요. 라문단 봅시다.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취하는 행동이겠죠. 무임승차하는 것.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즉 이코노미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에코노미쿠스라고 정의했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반기를 드네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또 질문을 통해서 화제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답을 하겠죠. 실험에 대한 답을. 자, 그러니까 필자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대요. 그럼 마문답 봅시다.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실험이죠.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에 각 사람에게 50장의 표를 배정한다고 하자. 그럼 10명에게 50장의 표를 배분하니까 이 표는 500장이 되겠네요. 500장의 표. 각 사람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진 흰색 상자에 넣고 공공이라고 쓰여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게 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에게 50장의 표를 주고 개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흰색 상자에 그리고 공공이라고 쓰여져 있는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어봐라 라는 실험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1,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쓰여진 흰색 상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형 인간이겠고, 공공이라고 쓰여진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게 모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1,000원을 받게 된대요. 자, 흰색 상자에 넣은 사람은 1,000원을 받게 돼요. 반면에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 즉 공공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을 받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은 어떤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흰색 상자에 넣게 되면 1,000원을 받고 푸른색 상자, 공공 상자에 넣게 되면 모든 사람이 500원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흰색 상자에 어떤 사람이 표를 한 장 넣으면 그 사람만 1,000원을 받고, 만약에 푸른색 상자에 어떤 사람이 표를 넣으면 모든 사람이 5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실험이 끝난 후에 그 50장 모두를 흰색 상자에 넣은 사람은 5만 원을 주머니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50장을 전부 푸른 상자에 넣으면 내가 얻게 되는 돈은 2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으면 다른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게 된다고 했으므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니까 나도 내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2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으면 더 그 돈이 불어나겠죠. 그렇죠?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 모두 25,000원씩을 돈을 얻게 돼요. 내가 푸른색 상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한 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 500원씩 추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텐데 끝까지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해요.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은 표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닐까?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자신만 1,000원의 이득을 얻겠다는 이기적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은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고요. 반면에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이득을 얻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행위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이타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 상자에 돈을 넣는 것은 어떤 형 인간이라고요?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인간이라는 거죠.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인간은 무임승차하려는 인간이고요.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은 사람들은 이타적 행위로 공공재에 드는 비용을 내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은 사람은 완전히 이타적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신도 공공재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 나누어 넣을 것인가요? 자, 아까 위에서 말한 건 뭐예요? 모두 다 흰색 상자에 넣으면 결국은 한 명 개인은 5만 원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해. 그래서 총합이 50만 원이 될 거고, 만약에 모두 푸른색을 넣으면 푸른색에 넣으면 개인은 최소 2만 5천 원을 얻지만 전체는 250만 원을 얻을 거고, 모두 흰색에 넣는다면 전체 합은 50만 원이 될 건데 이 설명을 밑에서 또 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 나눠 놓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이를 보면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공재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실험의 의도가 되겠죠. 실험의 의도. 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50장을 전부 흰색 상자에 넣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일단 5만 원을 얻고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거기서도 얼마간의 이득을 얻어. 그래서 5만 원 플러스 알파를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상하는 투표의 결과인 거예요.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환영하는데 내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게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고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호모 에코노미스적 생각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각각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으면 1인당 5만 원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실험은 끝나요. 그렇죠?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50장의 표를 줬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 50장씩의 표를 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흰색 상자, 그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1인당 5만 원, 전체로 보면 10명이니까 전체는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때 집단 전체가 얻는 이득은 50만 원이에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진 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각자 25만 원씩을 얻을 수 있어요. 왜 25만 원씩을 얻을 수 있어요? 푸른색 상자에다 돈을 넣으면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얼마씩? 500원씩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몇 장이죠? 50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은 25만 원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25만 원씩 곱하기 10명이니까 250만 원이 되는 거다. 자, 계산됐죠?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이 무려 5배나 늘었어. 그죠? 5만 원에 5배, 2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10배나 커진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이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가진 표 50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이요.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푸른색 상자에 넣은 표가 내게 500원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흰색 상자에 넣은 표는 당장 그 배인 1000원의 이득을 가져다 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도 흰색 상자에 넣을 것이라는 전제. 자, 79쪽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해해보고 갈게요. 실험 과정. 10명에게 50장의 표를 줬어요. 개인이라고 쓰인 상자는 흰색이고 공공이라고 쓰인 상자는 푸른색이래요. 그랬더니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을 경우 자기만 1000원을 받아. 자기만. 그런데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10명 모두 자기 포함해서 500원씩을 받는 실험을 했대요. 이게 실험의 조건인데 그 실험에서 두 가지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행위와 의도를 보면 각 상자에 표를 넣는 행동의 의미죠.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은 이기적인 경제 행위,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하는 행위죠.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고요. 만약에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행위이고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뭐에 대한 기대는 있다. 공공재의 혜택에 대한 기대는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냐? 사람들이 경쟁을 할 때 꼭 이기적인 행동만 할까? 아니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그래서 흰색 상자에 모두 넣는다 10명이고요. 각각 50장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넣을 때마다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50만 원이 되죠.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흰색 상자에 모두 넣었을 때 전체 금액은 50만 원이 돼. 그런데 푸른색 상자에 모두 넣으면 10명이 50장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500원씩 받는데 모두 한 사람이 넣을 때마다 모두에게 500원을 주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250만 원이나 된다. 그래서 10배로 많은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공공재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로 얻는 이익,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다면 개인적 이익보다 10배나 높다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단. 이기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표를 모두 흰색 상자에 넣겠죠. 자기가 가진 표는 전부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이 푸른 상자에 표를 넣기를 기대하는 태도,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를 볼 것이에요.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보이는 행동이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공공재를 생산하면 이에 무임승차하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어.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실험의 의도죠. 그런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가 의외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고 조건을 약했대요. 그래서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왜요? 이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번 해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자신의 표의 40에서 60% 그러니까 50장을 가졌으니까 20에서
30장씩은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 무임성찰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 그런데도 가진 표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어.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 즉, 이것은 한계가 있어. 실험을 통해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공재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전통적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이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지금 강조하면서 끝냈어요. 그러면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이에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봤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 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어.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이 전통적 경제학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게 필자의 주장이라면 그러면 이런 글은 필자는 누가 읽기를 바랄까요? 즉 예상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경제학자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계산 문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조건은 똑같아요. 실험. 흰색 상자는 개인적인, 그 다음에 푸른색 상자는 공공이익을 나타내는 상자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요, 자신은 모두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은 모두 푸른색 상자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갖는 이득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신이 모두 흰색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10명에게 표 몇 장을 주었다고 그랬죠? 표는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두 흰색 상자에 50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다시 정리해봐요. 10명에게 50장의 표를 줬는데, 자, 흰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자신이 흰색, 자신만이죠. 자신만 흰색 상자에 넣을 때 자신만 1000을 받을 수 있고, 푸른색 상자에 어떤 개인이 넣으면 모두에게 500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요. 한 사람이 자신은 모두 흰색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50장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50장 곱하기 1000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자신을 뺀 사람이 각각 50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뺐으니까 9명이죠. 에다가 50장을 9를 곱하면 50장에 9를 곱하면 450장이 되죠. 450장에다가 얼마씩 받아요? 모두에게 500원씩 주니까 500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2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거 5만 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서 넣을 거 22만 5천 원. 그럼 얼마 나와요? 27만 5천 원을 실험이 끝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야? 호모 에코노미스
인간이겠죠. 그죠? 자신은 모두 흰색에 넣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푸른색 상자에다 넣는다면 이만큼을 기대해. 그래서 총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연습. 자, 한 사람이 흰색 상자에 5표를 넣으면 얼마 받을 수 있죠? 한 장당 1,000원이니까 5,000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흰색 상자에 25장을 넣고 푸른색 상자에 25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 한 사람이 흰색 상자에 25장을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000원씩이니까 한 사람이 25장이니까 25,000원 받겠죠. 푸른색 상자에 자기가 25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푸른색 상자에 넣을 때 자신도 500원씩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12,500원을 받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모두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9명이고 9명이 모두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0장씩 가지고 있으니까 450장이 되죠. 그러면 가격이 225,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225,000원에다 12,500원, 25,000원을 더하면 이 사람은 총 265,000원을 받게 되네요. 그렇죠? 이 위에 사람은 275,000원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흰색 상자에 25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10사람이죠. 10사람이 50장씩 이 아니고 25장이니까 10사람 곱하기 25장 그렇게 되면 5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개인당 금액은 125,000원이 되겠네요. 아니네요. 여기 흰색 상자니까 한 장당 1,000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25만원이 되겠네요. 한 사람이 받을 수가 아니고 전체 이득이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25,000원씩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푸른색 상자에 25장을 모두 넣었대. 그러면 일단 10명이고 푸른색 상자에 25장을 넣었고 그러면 500원씩 받을 수 있어. 그럼 얘는 125,000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받는 금액은 375,000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거와 더불어서 무엇이 문제가 나오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사례,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사례, 요것을 묻는 문제도 반드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글은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배제하고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만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의 동기는 물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서론에서. 그래서 현실에 맞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필자는 이기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설정한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 언급한 뒤에 공공재를 사례로 들어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무임승차하는 현상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할지 의문을 제시해서 이와 관련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은 약하고, 그죠? 사람들이 언제나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바탕을 둔 전통적 경제 이론이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필자의 주장이고, 그러면 필자의 예상 독자는 경제학과 경제학자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논설문이에요. 논증적입니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험의 사례로 보여줬어요. 자, 이 글에서 필자는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은가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실험을 통해서 이를 보여줬어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학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이 필요함을 아주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재는 인간이 하는 경제 행위의 특성이에요. 주제, 전통적 경제학과 다른 새로운 경제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전통적 경제학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했다. 본론에서는 공공재의 특성, 본론 2에서는 실험을 통한 인간 경제행위의 특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이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전통적 경제학과 다른 시각의 경제 이론과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